자바스크립트에서는 펑션을 표현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함수 선언, 두 번째로 함수 표현식, 세 번째로 화살표 함수를 이용하는 이 세 가지 방법이 있고요. 이 세 가지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선언 방법은 이제 함수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고요.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한번 살펴보면은 펑션이라고 펑션문에 키워드를 적고요. 그 다음에 넘버 이와 같이 이제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얘를 이제 실행을 한번 이제 시켜볼게요. 실행을 시켜보면은 이제 x에다가 스퀘어 a 3 이렇게 되면은 3 곱하기 3 곱하기 3이 되겠죠. 콘솔 한번 찍어볼게요. 콘솔.log x 실행시켜 보면은 9라고 찍힌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9라고 찍히죠.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요. 이 펑션 키워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함수 표현식을 살펴볼 건데요. 함수 표현식은 함수를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함수를 또 다른 함수의 파라미터, 매개 변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파라미터로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매개 변수로 전달할 때 편리한 방식입니다. 예제를 한번 보자면은 일단 변수 선언하듯이 바 스퀘어 b 이퀄 적어주고 그 다음에 펑션 키워드를 쓰는 방식이죠. 위에 거랑 비교해 보시면 얘는 펑션 뒤에 펑션 명이 나오고 함수 표현식 같은 경우에는 먼저 변수 선언하듯이 선언하고 그 뒤에 펑션 키워드가 나오죠. 순서만 좀 바뀌 다를 뿐이고 뭐 사용법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얘를 이제 한번 실행을 해보면 네, 16 이렇게 나오죠. 세 번째 방법은 화살표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배열이 있을 때 이 배열에 뭔가 내용들을 이렇게 변경하는 각 요소별로 변경하는 그런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맵이라고 있는데요. 이 맵을 이용할 때 이 변경하는 기능이 한 번만 사용될 때, 뭐 다른 데서 뭐 다시 사용되거나 뭐 그러지 않을 때는 한 번만 사용될 때는 짧게 뭐 이름 정해주는 것도 귀찮죠. 이름 정하지 말고 그냥 함수를 사용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파라미터가 여기 앞쪽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퀄 화살표 다음에 리턴할 값 이렇게 정해주게 되죠. 이걸 이제 화살표 함수라고 하는데 이퀄 그 꺽쇠 이렇게 들어간 게 화살표입니다. 얘를 이제 실행해서 한번 출력을 해보면 이제 맵이라는 게 동작을 하게 되죠.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고요. 화살표 함수 이거를 보시고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적어보자면 이것만 볼게요. 얘는 뭐하고 같냐면 이렇게 한 거랑 똑같습니다. 뭐 AAS return s length 이렇게 쓴 거랑 동일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살표 앞쪽에 있는 부분은 매개 변수들, 그 다음에 화살표 우측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함수의 본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a, b, x는 a 더하기 b 리턴 x 이거를 이제 쇼트핸드 화살표 함수로 표현을 해보면은 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화살표 함수가 되는 거죠. a, b 화살표 괄호 열고 x는 a 더하기 b
return x 이렇게 적는 거랑 똑같습니다. 얘를 이제 한 줄로 적을 수도 있고 여러 줄로 적어줄 수도 있죠.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함수를 표현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이제 그냥 단독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함수 표현식하고 화살표 함수를 이제 조합을 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예제를 한번 이제 보여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아까 전에는 이제 함수 표현식 같은 경우에는 펑션이라는 키워드를 적어줬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화살표 함수를 이렇게 우측에다가 적어준 거죠. 얘도 이제 실행을 해보면 동일하게 잘 동작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화살표 함수 얘는 이제 아까 위에서도 여기 설명드렸지만은 이렇게 쓰는 거랑 동일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화살표 함수를 쓸 때는 이제 변수를 컨스트 상수로 정해놓고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바나 렛 뭐 이렇게 쓰지 마시고 컨스트를 가능하시면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자바스크립트로 코딩을 할 때는 이제 이런 거를 좀 많이 보시게 될 것 같은데 함수에다가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에다가 함수를 담아서 넘기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 예제를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플러스라는 이렇게 작성이 된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콤마 적어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오브젝트에다가 펑션 자체를 담아서 넘기죠. 담아서 넘기고 실제 이 오브젝트를 받은 애는 이와 같이 데이터 오브젝트 a 펑크에 변수 3, 4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3과 4가 더해진 값이 보여지겠죠.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7 나오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변수를 더 안 쓰고 이렇게 이제 플러스라는 변수명을 적지 않고 더 짧게 쓰는 케이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얘로 대체를 하면 그만이죠. 그럼 예제를 보시면은 여기서 펑크에 이렇게 화살표 함수를 그냥 바로 집어넣은 거죠. 집어넣고 얘를 실행하면 동일합니다. 실행을 해보면은 동일합니다. 7 이렇게. 프론트엔드 프레임워크들 뭐 리액트라든지 뷰.js라든지 뭐 이런 프레임워크들에서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알고 계시면은 도움이 많이 될 거고요. 참고로 펑션 사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나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펑션이 이제 변수고 그 변수가 이름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이름만 갖고 있는데 걔를 어떻게 실행시키느냐 이거를 이제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B는 A, B 별표 써서 A 곱하기 B 이렇게 파라미터 두 개를 받고 두 개를 곱해서 리턴해주는 함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얘를 이제 console.log 펑크 얘를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펑션이라고 뜹니다. 이 펑션 자체만 출력을 한 거고요. 이 펑션을 이제 실행한 결과를 보고 싶다. 그러면 뒤에 괄호를 붙여주시면 되죠. 얘를 실행을 해보면 NAN 파라미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았죠. 파라미터를 이제 넣어주시면 1, 2 넣어주시면 결과는 2가 나올 겁니다. 실행을 해볼게요. 2가 나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펑션 이름만 넣는다고 해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펑션을 실행을 시키시려면은 괄호를 뒤에 붙여주시고 파라미터 개수를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죠. 여기까지 해서 자바스크립트의 함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함수를 이제 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 세 가지 방식이 코드마다 섞여서 사용되기 때문에 헷갈려 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이제 연습해 보시면서 적응해 나가셨으면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수행할 때 결과값을 기다리지 않고 다음 작업을 먼저 수행하는 방식을 비동기라고 합니다. 프라미스는 응답 결과가 오래 걸리는 작업을 수행할 때 시간이 지난 후에 완료 실패 여부에 대한 결과를 표시하여 줍니다. 프라미스의 동기 작업을 조금 더 쉽게 사용하려면 async await를 이용하면 됩니다.
프라미스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벤트 루프를 별도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프라미스를 이제부터 살펴볼 건데요. 이제 프라미스의 이제 주요 메서드에는 리졸브, 리젝트, 그 다음에 then, catch, finally 이렇게 5가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이 5가지를 실제로 사용해 보는 예제를 차근차근 한 번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이제 기본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이니까 실제로 한번 타이핑을 해보도록 할게요. Let start new premise. 프라미스 제 생성은 일단은 이제 new premise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프라미스 요 파라미터에 이러한 함수를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는 resolve, reject라는 2개의 콜백 메서드가 필요하게 되고요. 이 2개의 콜백 메서드를 받아서 프라미스가 처리를 하게 되죠. 프라미스라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시간이 좀 지연되는 작업을 처리할 때 사용되는 거다 보니까 예제를 이렇게 한번 작성해 볼게요. set timeout을 이용해서 set time 1초 후에 이 함수가 실행이 되게끔 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좀 1초가 지연이 되는 펑션이죠. 이거를 이제 프라미스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resolve 1초 실행돼 이렇게 하고요.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 프라미스를 실행을 하려면은 이 call start then 이라는 걸 쓰면 됩니다. then 이라는 것을 쓰게 되면은 이 then에 프라미스가 실행된 결과 값을 넘겨줄 수 있게 되거든요. 그 형태가 메시지 하고 내가 console.실행됨 그리고 여기다가 메시지를 넘겨볼게요. 메시지 이렇게요. 저장하고 실행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면 네 1초 실행됨. 이 메시지가 여기 콘솔 로그에 찍히게 됐죠. 그래서 이 프라미스를 이제 작성을 하실 때는 프라미스에 이렇게 resolve와 reject 2개의 파라미터를 넘기는 함수를 작성해서 파라미터로 넘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callStart.then, 그러니까 이 callStart라는 파라미스를 실행한 결과는 이란 뜻이에요. 결과는 이 함수의 메시지를 받아서 메시지를 받아서 메시지를 출력하라는 얘기인데, 그럼 이 메시지는 어디서 오냐? 이 메시지는 resolve에서 옵니다. 우리가 보통 펑션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죠. 우리가 펑션을 만들 때는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는 펑션 return msg 이렇게 만들죠. return이라는 문을 써서 메시지를 넘기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프라미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return 문 대신에 resolve라는 것을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거의 무방합니다. 그래서 resolve 안에 들어간 파라미터가 여기 then에 나오는 이 메시지, 이 파라미터로 들어가게 돼서 이 파라미터가 그 안에서 뭔가 일을 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프라미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여러 개의 프라미스를 연이어서 붙여서 사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예제를 좀 작성을 해놨고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call start라고 하는 프라미스 객체에 then을 넣고요. then을 넣고 다시 call start라는 프라미스가 실행된 후에 다시 calling이라는 프라미스를 리턴하는 펑션을 파라미터로 넘겨서 이 calling이라는 함수가 실행되게끔 하고요. 이 calling이라고 하는 함수는 리턴을 프라미스로 하기 때문에 다시 then으로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붙여서 사용하는 건데요. 처음에 이제 call start는 이제 프라미스로 1초 후에 전화 연결 시작이라는 요거를 메시지로 넘겨주게 되고요. 요 메시지가 이제 콜링의 메시지로 들어오게 되고,
콜링이 den에 들어가 있죠. 여기 들어가 있으니까 이 콜링의 메시지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요 메시지가 여기로 들어가게 되고 이 메시지를 받아서 이 메시지의 상태 코드가 001이면 통화 중으로 바뀌게 하는, 여기 지금 001이죠. 001이니까 통화 중으로 메시지를 바꿔서 콜링 이후에 된 여기죠. 여기에 메시지로 요 메시지가 이렇게 가고 요 메시지가 다시 이렇게 전달돼서 최종적으로 전화 연결 상태가 02 통화 중으로 표시될 수 있게끔 작성한 코드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스테이터스 코드 2 메시지는 통화 중, 이렇게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프라미스를 사용을 할 때, 붙여서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new 프라미스 해가지고 프라미스 객체를 바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 펑션을 만들 때 리턴 문에다가 리턴 할 때 그 처리 결과에 대한 값을 프라미스로 리턴을 하죠. 결론적으로 얘 펑션이지만은 리턴 형태는 프라미스이기 때문에 콜링이 실행된 이후에 프라미스이기 때문에 이 then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 번 더 붙여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바로 체이닝이라고 합니다. 체이닝이라고 하고요. 프라미스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체이닝으로 여러 개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예외 처리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거는 지금 리졸브 얘만 봤기 때문에, 리젝트는 뭐 하는 애냐? 이 프라미스 객체가 실행하고 나서 정상적인 결과일 경우에는 리졸브에 이렇게 파라미터로 담아서 넘겨주시면 되고요. 정상적이지 않은 형태인 경우에는 리젝트에 리졸브처럼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그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콜 스타트를 먼저 정의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콜 스타트를 이제 프라미스 객체로 바로 생성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아까 전에 보셨던 이 콜링처럼 뭔가 파라미터로 옵션을 받아서 그 옵션을 처리한 다음에 리턴 형태를 프라미스로 만드는 형태로 이렇게 함수를 약간 변형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콜링 함수가 있었죠. 콜링 함수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콜링 함수도 이제 펑션 형태로 만들고 리턴 할 때에만 프라미스로 리턴 하게끔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콜 스타트가 옵션을 받아서 이 상태 값이 이 옵션의 커스터머인지 고객인지 아닌지를 트루폴스를 검사를 해서 고객이 아니면은 상태 값을 001에서 D01로 바꾸고 프라미스로 리턴을 하게 됩니다. 메시지를요. 리턴을 하게 되면은 콜링 함수에서 이 메시지를 받아서 다시 상태 값이 001이면 002로 리턴을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프라미스로 리턴을 할 때 스테이터스 코드가 이제 001일 때 002로 바뀌었죠. 근데 002로 바뀌지 않으면은 002인 경우에는 리졸브로 해서 정상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리젝트라는 것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로 넘어오죠. 우리가 리젝트의 비정상적인 사항을 리턴하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두 개를 연결을 어떻게 코딩을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실행해 두고 옵션은 커스터머가 아닌 걸로 해서 이 리젝트를 타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코드는 이렇게 콜 스타트에 이제 옵션 객체를 받을 수 있게끔 해놨고, 그러면은 옵션을 받아서 옵션에 이지 커스터머 지금 폴스로 해놨죠. 폴스로 해놔서 D01로 바뀌었을 거고요. 그럼 메시지는 스테이터스 코드 D01이 여기 들어갔겠죠. D01에 메시지는 전화 연결 시작. 그래서 이 메시지가 리졸브를 통해서 메시지로 전달이 되겠죠. 그럼 then 하고 여기에
그 메시지가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제 콜링의 메시지로 얘가 전달이 되고, 콜링의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스테이터스 코드가 001이면 얘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전에 커스터머가 아니기 때문에 D01로 바뀌어 있는 상태겠죠. 그러면은 얘는 지금 상태가 001일 겁니다. 001일 거예요. 그러면서 002가 아니니까 얘는 리젝트가 실행이 될 겁니다. 리젝트가 실행이 되면 얘는 이 리젝트는 된 여기로 가야 되는데 여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리젝트가 발생하면 캐치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캐치에 여기 에러라고 적었지만 여기 실질적으로는 이 메시지처럼 메시지가 전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네, 실행을 해보면 에러 코드가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파이널리를 사용해서 3초 후에 강제로 통화를 종료시켜보던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아까 실행 예제에서 얘를 프로로 바꿔서 정상적으로 에러 나지 않게끔 좀 처리를 해주고요. 아까랑 이제 같은 코드긴 한데 여기서 파이널리 라고 적어줍니다. 그리고 파이널리에는 함수를 3초 set timeout을 이용해서 set timeout 3초 후에 연결 종료라고 표시하는 콘솔을 치게끔 만들어 왔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실행이 얘가 되고 콜 스타트가 되고 콜링이 실행이 된 다음에 전화 연결 상태가 연결 상태가 콘솔로 찍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서 3초 후에 얘가 연결 종료라는 찍히게 만드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파이널리는 언제 사용이 되냐면 이 앞에 거를 에러가 나든 안 나든 일단 다 실행을 시키고 나서 마지막으로 뭔가 일을 정리를 해야 될 때 반드시 뭔가 이 정리하는 작업이 필요로 할 때 사용하는 것이 파이널리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실행됐고요. 2, 3 연결 종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파이널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프로미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프로미스 객체 호출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프로미스 리턴하는 펑션 호출한 다음에 또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요거를 좀集약해서 좀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async await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사용이 되게 되냐면은 코드를 먼저 볼게요. 이거하고 이거는 동일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then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await로 간 거죠. 그래서 await 콜 스타트 여기 보이시죠? 콜 스타트 하고 then await 기다려서 그 결과를 여기에 넣으라는 뜻이죠. then 하게 되면 메시지를 그 다음 함수의 파라미터로 넘겨준다 그랬죠. 그 결과값이 다시 콜링에 뉴콜 들어가고 또 await 기다려 하고 그 결과값을 최종적으로 콘솔을 찍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try catch 이거는 사용법은 다 똑같고요. 그래서 이제 await, async await라는 건데 이 await는 프로미스의 then하고 동일한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await를 쓰려면 이 펑션 앞에 반드시 async라는 것을 붙여 주셔야 됩니다. 이 async를 안 붙이면은 단독으로는 await를 쓸 수가 없어요. 함수 내에서 await를 쓰려면 이렇게 async를 붙여 주셔야 실제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call with friend라고 하는 펑션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스테이터스 002 메시지 통화 중 3초 후에 연결 종료 동일하게 작동을 하게 되죠. 폴스도 한번 해볼까요? 폴스 실행해보면 에러도 정상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미스를 사용할 때는 일단은 이 프로미스를 생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걸 프라미스를 설명하는 이유가 이 async await를 작성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지, 이 async await라는 것이 프라미스를 이용하고 있는 거고, 이 프라미스를 좀 더 사용하기 편하게끔 정리한 문법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프라미스를 설명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코딩을 하실 때는 이렇게 뭐 콜 스타트, 콜링 스타트, 뭐 이런 함수들을 작성을 하실 때 리턴을 프라미스 형태로 리턴을 하시되, 정상적인 처리인 경우에는 리졸브에 메시지를 담겨서 넘기고,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리젝트에 메시지를 담겨서 넘기면 된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async await 한번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프라미스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쭉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요. 본인이 직접 코딩을 해보셔야 이해가 되는 좀 난이도가 있는 내용이니까요. 쭉 여러 번 반복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바스크립트의 패치 API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이제 패치 API MDN 사이트고요. 패치 API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HTTP 프로토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뭐 네이버라든지 이렇게 접속을 이렇게 하면 그 안에서 이제 벌어지는 일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좀 보려고 하는 건데, 크롬 브라우저 여시고 F12를 누르면 개발자 도구가 뜹니다. 개발자 도구가 띄운 다음에 네트워크 탭으로 들어가셔서요. 다시 한번 이제 클릭을 해보면 이 타입이 다큐멘트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을 해볼게요. 얘를 클릭을 하면은 헤더, 프리뷰, 리스판스 뭐 내용이 많은데, 중요한 부분은 이 헤더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너럴이 있고, 리스판스가 있고, 리퀘스트 헤더가 있고, 이렇게 돼요. 우리가 이제 브라우저에서 주소를 치워가지고 엔터를 딱 치면은 이제 리퀘스트 헤더에 뭔가 이런 정보를 줘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요. 서버에서는 이제 리스판스 헤더에다가 너한테 답을 이러이러한 걸 줄게 헤더하고,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을 같이 담아서 브라우저에 뿌려주게 되는 거죠. 패치 API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내용이 나오는 게 리스판스라는 내용이 나오고 리퀘스트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리스판스와 리퀘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셨던 곳에서 헤더의 리스판스 헤더 이런 정보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리퀘스트는 리퀘스트 헤더즈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요. 리스판스 받을 때는 헤더도 오지만은 응답으로 바디도 옵니다. 좀 이따가 보겠지만 같이 내려오게 됩니다. 패치 API, 패치 인터페이스 뭐 설명자는 이렇게 쭉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패치라는 메서드 요거 하나죠. 요거 하나 가지고 패치 API를 이용해서 UR을 호출해가지고 내가 받고 싶은 걸 받아서 가공할 거 가공하고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패치 API를 보면 옆에 소스도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 건데, URL을 이렇게 호출하고 나서 리스판스 받았을 때 아까 설명드렸죠? 리스판스 같은 경우에는 리스판스 헤더랑 바디가 같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바디인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바디만 가져오려면은 리스판스의 JSON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본문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요. 브라우저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를 작성을 해서 브라우저에서 빈 페이지를 열려면 about blank라고 입력을 하면은 빈 페이지를 아무거나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F12 누르면 개발자 도구, 그 다음에 콘솔을 눌러줍니다. 콘솔을 눌러주면 여기에다가 콘솔을 입력을 할 수가 있어요. 패치 API는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니까 패치 이렇게 써주고, 첫 번째 파라미터에 URL을 적어주시면 돼요. 네이버.com 이렇게 치면은 에러가 날 겁니다. 에러가 나는 게 당연하고, CORS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도메인이 내 로컬에서 임의로 자바스크립트를 이용을 해서 네이버 사이트에 패치를 하려고 하면은 에러가 나게끔 해서 세팅이 가능하거든요. 이런 거는 이제 안 되고, 그래서 테스트를 위해서 테스트할 때 이렇게 주로 이제 JSON 플레이스 홀더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이 사이트를 이용을 해서 한번 불러와 보도록 할게요. 가운데 이제 URL이 들어갔고요. URL이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패치됨
이 된 보이시죠? 된 보시니까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프라미스죠. 패치하면서 메서드를 호출을 하게 되면 프라미스를 리턴을 합니다.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이 URL을 호출을 하게 되면 JSON 형태의 문자열을 그대로 내려준 JSON 형태, user ID 1 뭐 이런 식으로 JSON 형태를 보여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URL입니다. 그리고 나서 된 가져오면 아까 전에 리스판스 같은 경우에 리스판스 안에는 헤더 바디가 두 개 다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헤더를 빼고 나머지 바디 부분만 우리가 이제 캐치하려고 하는 거니까 response.json to json이라는 걸 써서 바디를 가져오고요. 바디를 이용해서 그 바디를 콘솔에 뿌려라 라는 뜻입니다. 아까 전에 보셨던 유저 아이디 보이시죠? 유저 아이디, 아이디 타이틀. 이 바디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디하고 좀 다른 거예요.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들어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패치 클리어 할게요. 요거 누르면은 클리어 됩니다. 이 패치 메서드에 패치에 여기 첫 번째는 이제 URL이라고 말씀드려요. 두 번째는 이제 옵션을 넣어줄 수 있는데 오브젝트로 옮겨주시면 되고요. 대표적인 게 메서드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헤더스라는 게 있고요. 옵션 부분에 이제 메서드, 헤더스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리퀘스트 요청을 할 때 서버 쪽에 요청을 할 때 헤더에다가 리퀘스트 헤더를 이렇게 담아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get, 메서드는 get, post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실행하면 똑같습니다. 엔터 치면은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고요. 그러면 이 옵션 두 번째 부분에 대한 옵션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살펴봐야 되냐. 이 MDN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요. 패치라고 있는데 여기 옵션이라고 된 데 있죠. 옵션. API 문서를 보실 때 여기 리소스라고 돼 있잖아요. 리소스. 얘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옵션은 얘를 얘기하는 겁니다. 옵션에 쓸 수 있는 메소드, 헤더즈 뭐 이런 것들을 지금 명시하고 있어요. 메소드를 쓸 수 있고 헤더즈를 쓸 수 있고 바디를 쓸 수가 있고 바디는 이따가 뒤에 보실 겁니다. 모드 여러 가지가 있어요. 크리덴셜즈, 그다음에 캐시, 레퍼러도 좀 많이 쓰는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걸 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PI에서 옵션 찾으실 때 이런 식으로 보시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옵션에서 바디 쓰는 거. 옵션에 이제 메서드, 바디 이렇게 놓는데 바디는 문자열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이렇게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다음에 반드시 json.stringify 얘를 꼭 적어 주셔야 돼요. 문자열로 바꿔 주셔야 됩니다. 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쏠 때 출고가 됐다고 결과가 온 거고요. 이 패치 API를 이용을 하면은 이제 파일 업로드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제를 지금 옆에 있는 예제를 브라우저에서 바로 실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코드만 볼게요. 코드만 보면은 우리가 HTML에서 폼 태그 써가지고 폼들을 쭉 적죠. 근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로도 폼 태그를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폼 데이터라고 하는 API입니다. 이것도 별도의 API인데 이 폼 데이터라는 거를 객체를 생성을 해서 폼 데이터의 유저네임은 뭐 아바타는 뭐 이런 식으로 값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폼 태그 안에 인풋 태그 넣어서 인풋 태그의 값을 넣었죠. 밸류 넣은 거를 폼에 담아서 서버 쪽에 넘겨주는 건데 폼 데이터라는 객체를 만들고 이 폼 데이터에 유저네임이라는 이름으로 ABC 1, 2, 3을 담아서 넘기겠다라는 뜻이에요. 파일이죠. 파일 태그에 입력된 파일 정보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넣어라 라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바디에 폼 데이터만 담아서 넘겨주면 돼요. 이런 식으로 파일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예제에는 이제 여러 개의 파일 업로드도 가능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 태그가 여러 개이면은 뭐 여기에 하나 더 들어간 거죠.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렇게 멀티플이라고 파일 태그에 적어 주시게 되면은 얘가 하나가 아니고 이제 여러 개의 파일 폼들을 가져오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죠. 거기서 이제 포토즈에서 폼 데이터에 이러한 이름으로 파일들을 담아서 바디에 담아서 쏴라. 바디의 역할이 이런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패치 API라는 게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패치 적어주고 URL 적어주고 옵션 넣어줄 거 있으면 옵션 넣어주고 엔터 딱 치면은 얘는 프라미스를 리턴하기 때문에 된 안에다가 리스판 이렇게 해서 리스판스를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고 리스판스에서 바디 부분만 가져오고 싶다 그러면 리스판스.json
이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then을 이용을 해서 JSON 문자열을 가지고 얘를 가지고 뭔가 일을 하면 되겠죠. 패치는 여기까지고요. 이 옵션들에 대한 부분은 MDN의 이 부분,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링크는 제가 설명란에 첨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모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DN에 보면은 자바스크립트 모듈즈 해가지고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이 설명에 나와 있는 예제가 좀 너무 장황해서 정리를 좀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바스크립트 모듈은 여기 브라우저 호환성에서도 보시다시피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임포트와 엑스포트를 전부 다 지원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제를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자바스크립트 모듈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크립트를 가져다 쓰려면 이제 스크립트라는 태그 안에다가 src main.js 이 자바스크립트 소스를 이렇게 가지고 올 때 타입을 모듈이라고 적으면은 이 자바스크립트에서 임포트, 엑스포트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타입 모듈 이런 것이 없을 때에는 이 main.js에 전부 하나에 다 때려박는 식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제는 타입 모듈을 이용을 하면은 자바스크립트를 이제 파일을 따로 분리해서 임포트, 엑스포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의 자바스크립트처럼 동작하게끔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index.html에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main.js 파일에다가 스크립트를 몇 개 좀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거 브라우저를 좀 라이브 서버 확장을 이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 브라우저에 변경되는 사항을 볼 수 있도록 세팅을 했고요. 라이브 서버 확장은 여기 확장에서 라이브 서버라고 검색하면 확장을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용법은 다른 영상 참고를 해 주시고요. 스크립트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main.js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소 점검을 해서 콘솔로 실제로 이제 불러와졌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콘솔.로그 패스트 main.js 파일입니다. 저장을 하면은 이쪽에 main.js 파일입니다. 제대로 이제 불러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예제, 모듈 예제에서는 그 화면에다가 캔버스를 이용을 해서 캔버스를 그리고 그 안에다가 사각형이나 도형을 그리는 그런 예제가 되어 있는데 조금 내용이 복잡해요. 복잡해서 제가 최대한 줄여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에다가 캔버스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div를 하나 그리고 div 안쪽에다가 캔버스를 넣고 캔버스 세팅 위스와 하이트를 세팅을 해주는 그런 간단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iv 태그를 자바스크립트로 하나 만들어 준 거고요. 캔버스라는 태그를 만들고 그 다음에 div 래퍼는 이 index.html의 body에 들어가야 되겠죠. body.append child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div 래퍼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div 래퍼에는 캔버스 래퍼가 들어가야 됩니다. 똑같이 append child를 이용을 해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저장을 해보면 이렇게 네모 박스가 쳐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선은 이미 index.html에 제가 스타일을 하나 넣어놨거든요. 스타일이 이제 보더 1에 솔리드한 검은색 테두리를 쳐라 이미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보이는 겁니다. 캔버스의 위스하고 하이트를 좀 바꿔볼게요. 그 다음에 캔버스 하이트 높이 400으로 하겠습니다. 네모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고
좀 범용적으로 쓰기 위해서 div 래퍼에 id를 좀 부여를 해 보도록 할게요. my canvas라고 할게요. my canvas. 이제 캔버스의 도형을 그리려면 이렇게 해줘야 돼. 컨텍스트라는 거를 좀 해줘야 되는데요. 캔버스 태그에 이름을 좀 바꿔줄게요. 예제랑 좀 맞게. 캔버스 엘리먼트라고 할게요. 예. 그래서 캔버스 엘리먼트, 그러니까 캔버스 태그에서 get 컨텍스트를 하면은 캔버스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2D로 그릴 수 있는 컨텍스트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let ctx라고 할게요. 이 ctx를 이용을 해서 이제 도형을 그릴 수가 있는데요. 이 도형을 사각형을 한번 여기다가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ctx.fill 스타일 red라고 할게요. red. 그다음에 ctx.fill left 하면 사각형을 그려줍니다. 사각형. 이렇게 하고 나면은 빨간색으로 채우는 색깔이 빨간색이고 사각형을 50 x 값 50 y 좌표 120에 길이 300 높이 150의 사각형을 그려라 라는 뜻입니다. 저장 하면은 이렇게 캔버스 안쪽에 x 50, 이 정도가 50이죠. 50, 그 다음 위에서 120, 그 다음에 300 너비, 150 높이의 사각형을 그리게 됩니다. 이 간단한 코드를 이제 모듈화 한번 해볼 거예요. 캔버스에 뭔가 초기 값을 세팅하는 함수가 있을 겁니다. 그 초기화하는 거를 canvas.js에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초기화하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얘를 펑션에 이제 모아두어 보겠습니다. create라고 할게요. create 넣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소스를 집어 넣고요. 고정되어 있는 값들을 변수로 좀 받아봅시다. 네, my class 이런 거는 그냥 id로 파라미터를 받고요. id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 부모 document.body라는 태그에 div를 최초로 넣어줘야 되죠. 얘를 parent라고 한번 해봅시다. parent. 두 번째 파라미터는 parent. 어디다가 캔버스를 세팅 초기화 시킬 건지 parent. 그 다음에 요것도 파라미터로 받으면 좋겠네요. width. 그 다음에 height. 파라미터가 총 4개가 될 것 같습니다. width, height. 한 다음에 우리가 코드를 진행을 한 걸 보니까 캔버스 get 컨텍스트에서 이 컨텍스트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리턴을 캔버스를 리턴을 해줄까요? 그거보다는 어차피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려면 필요한 게 컨텍스트니까 얘도 위로 올리고 얘도 안쪽에 넣고 이 컨텍스트를 리턴하는 식으로 돌려주면 될 것 같습니다. 컨텍스트는 이제 컨텍스트 넣어주고 혹시 모르니까 아이디도 좀 돌려봐 주시죠. 캔버스가 여러 군데 또 마련이 될 수 있으니까 공통으로 좀 사용할 수 있게끔 아이디도 넣고 실제로 필요한 거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거죠. 저장을 해보면 사라지죠. 네, 사라지는데 지금 왜 사라지냐면 컨텍스트가 지금 없잖아요. 얘는 펑션 안에 있는 컨텍스트고 create id는 my canvas라고 했었죠. 아까 전에 canvas parent는 document.body width는 600에 400 이렇게 하면은 컨텍스트를 받을 수 있죠. 얘를
ctx는 create 펑션의 ctx. 근데 ctx 요 오브젝트 키가 ctx고 그 안에 있는 ctx를 가져와야 되니까 요 소스도 조금 바꿔줘야겠네요. ctx.ctx 이렇게 될 거고요. 요 리턴되는 건 오브젝트고 오브젝트 안에 ctx가 있는 거니까 ctx 네, 이렇게 저장하면은 처음과 똑같은 결과가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캔버스를 초기화하는 거를 펑션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 얘를 파일 자체를 한번 분리를 해보죠. 이 create라는 펑션을 canvas.js라는 파일로 옮겨 놓고 여기서 불러오게끔 임포트를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펑션, create 펑션을 잘라내기 하고 저장해 보면 그냥 사라지겠죠? 당연히 없으니까. 지금 밑에 에러도 나고 있죠? 네, canvas.js에 붙여놓을게요. 그대로 펑션을 붙여놨습니다. 그대로 펑션을 붙여놓는다고 해서 메인에서 캔버스를 알아서 여는 건 아니죠. 메인에서 캔버스를 부르려면 일단 canvas.js에서는 이 펑션을 노출시켜 줘야 됩니다. 이 노출시켜 주는 거를 export라고 create 이렇게 오브젝트 형태로 엑스포트 노출을 해주게 됩니다. 이 이름으로 create라는 이름으로 노출을 해주게 됩니다. 저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main.js에서는 캔버스를 임포트 할 수 있습니다. 임포트 어디부터? from module이라는 폴더 안에 canvas라는 파일에서 가져오는데 엑스포트를 할 때 이렇게 오브젝트로 크리에이트를 담아서 엑스포트 해줬잖아요. 마찬가지로 받을 때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아야 됩니다. 네, 제대로 이제 나오죠. 정상적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엑스포트는 이와 같은 방법을 하시면 되고요. 임포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중괄호를 반드시 붙여야 되냐? 이게 문법이라서 중괄호를 반드시 붙여야 되고요. 중괄호 없이 하고 싶으면은 이렇게 중괄호를 없애고 싶으면 디폴트라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도 이렇게 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보내야 될, 노출시켜야 될 펑션이 크리에이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개가 됐을 때 그럴 때는 디폴트를 쓸 수 없고 create to 예를 들어서 펑션 create to라는 함수를 만들었다면 콤마 찍고 create to 이렇게 만든 다음에 메인에서 create to를 하나 더 받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개 이상을 이제 엑스포트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기 때문에 디폴트 사용보다는 이렇게 그냥 엑스포트해서 중괄호로 묶어서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문법이니까 이거에 익숙해지시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캔버스를 초기화하는 펑션을 canvas.js라는 파일에 모듈로 분리를 했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ctx를 받아서 그림을 그리고 있죠. 사각형을 그리고 있죠. 이 사각형 그리는 거를 draw.js라는 곳으로 한번 모듈로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이제 펑션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펑션 draw 이렇게 하고 얘를 변수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ctx 네, ctx 넘겨줄 때 ctx를 바로 넘겨주면 되겠죠. ctx
tx 드로우라는 걸 넘겨주고 드로우 tx.ctx 이렇게 저장하면 변화는 없죠? 여기로 뺐고 요거는 이제 파라미터 ctx고 이 파라미터에는 ctx에 ctx.ctx 요거를 이제 파라미터 넘겨주면은 요게 실행이 되면서 레드, 필, 렉트 뭐 이런 것들이 되는데 여기서는 조금 더 변수 처리를 하고 싶으면은 뭐 x 좌표, y 좌표, 그다음에 높이까지 이런 식으로 파라미터를 넘겨주도록 만들 수도 있겠죠. 여기가 x, y 이렇게 넣고 저장을 해도 그대로 되고요. 또 하나 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사각형 그리기가 이제 쉬워지죠. 위스 200, 높이 50짜리에 150에 230 정도 해볼까요? 이렇게 T가 좀 안 나네요. 네, Y축을 조금 더 늘려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그리는 것도 이제 아주 쉬워졌습니다. 자, 얘를 드로우라는 JS 파일을 모듈로 빼볼게요. 아까 연습했듯이 드로우라는 펑션을 draw.js 붙여놓고 엑스포트 드로우 그 다음에 메인.여기서 draw.js에서 드로우로 엑스포트를 했으니 여기서 임포트를 받아야 되겠죠. 드로우 from module 드로우 여기는 지금 .js를 안 붙였는데 될까요? 저장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 사파리라서 안 되나? 사파리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js 붙여주셔야 되고요. 드로우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이 드로우가 사각형만 그리는 것도 있지만 정사각형을 그리는 것도 있겠죠. 정사각형을 그리는 거를 위해서 펑션을 하나 더 만들어 보죠. 이름을 드로우 스퀘어 이렇게 놓고 여기에 끝을 랭스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위스 하이트를 동일하게 만들어 주겠죠. 네, 정사각형이니까 랭스 이런 식으로 드로우 스퀘어라는 거를 쓰게 되면은 정사각형을 그려주는 그런 함수가 되겠죠. 그런 함수가 만들어졌으니 다시 노출시켜주고 main.js에서는 노출시켜준 거를 이렇게 받아야 될 겁니다. 얘를 참고로 해서 draw square 라고 하고 파라미터나 필요 없죠. 필요 없으니까 400 X축 400 Y축은 80이라고 하죠. 네, 저장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정사각형을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모듈로 만들어서 가져와서 임포트해서 사용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근데 뭐 같은 드로우긴 한데 뭐 얘는 드로우고 얘는 스퀘어예요. 근데 이름을 조금 바꿔서 쓰고 싶다. 여기서 넘겨줄 때는 드로우 스퀘어로 넘겨줬지만 이 main.js에서 받아서 쓸 때는 다른 이름으로 쓰고 싶다. 그럴 때는 as라고 뒤에 알리아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as square 이런 식으로 저장하면 좀 사라졌죠? 알리아스를 이제 스퀘어라는 이름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드로우가 아니라 스퀘어 이렇게 쓰고 저장하면은 이런 식으로 as라는 것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게 됩니다. 이 as라는 것을 왜 쓰냐면은 여러 사람들이 모듈을 여러 곳에서 만들었을 때 펑션 이름을 동일하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드로우에 드로우와 드로우 스퀘어를 만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모듈에다가 이제 새 파일을 해가지고
뭐 서클이라는 원을 그리는 거에 대해서 만들었는데, 아니 그 사람도 우연히 드로우라고 이름을 지었단 말이죠. 그래 놓고서는 엑스포트 드로우 이렇게 했어요. 서클 그리는 건데 그냥 드로우라고 해놓고, 그럼 결국에는 이 드로우.js에 있는 드로우와 서클에 있는 드로우와 뭐 이게 좀 충돌이 나겠죠. 메인에서 만약에 다 불러온다면. 임포트 해볼게요. 임포트 드로우 from 모듈 circle.js. 왜 이거랑 좀 충돌한 거잖아요. 지금 에러 나죠. 드로우란 이름이 2번 임포트 되었다. 이럴 때를 위해서 as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circle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구분이 되죠. 드로우와 구분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드로우라고 안 쓰고 서클이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서클을 이제 그려보면은 이 서클이 파라미터가 이렇게 되네요. ctx의 색깔까지 해서 저장. 네, 이런 식으로 서클을 JS를 만드신 개발자가 비록 드로우라고 했지만 우리가 받아서 쓸 때 as를 이용해서 이 드로우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서클로 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받아서 쓰는 쪽에서는 중복 없이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서 모듈에 대한 기본적인 사용법들을 쭉 살펴봤고요. 이 모듈에 대해서 이 MDN 사이트에는 뭔가 클래스를 이용한 방법, 그 다음에 뭔가 어그리게이트 해가지고 구성하는 방법, 여기서 다이나믹 모듈 로딩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이나믹 로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해당 기능을 쓰기 전에는 모듈을 로딩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로딩을 그러면 안 하고 대기하고 있냐? 임포트 함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임포트 함수는 임포트 괄호 함수죠. 딱 함수인데 이 임포트 함수는 프라미스를 리턴을 합니다. 그래서 프라미스를 리턴한다는 말은 어떤 얘기죠? then이라는 거를 쓸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인포트 할 수 있는 요 경로, URL 경로를 여기 인포트 함수 여기다가 넣어주고요.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then 할 때 나오는 파라미터가 모듈입니다. 모듈. 얘를 then에서 처리를 하게끔 로직을 수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이제 서클에서 엑스포트를 했던 게 드로우였죠. 드로우. 그러면 엑스포트 된 게 이 모듈 안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모듈 점 드로우가 얘였죠. 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실행을 해보면 네, 결과는 나오죠. 파란색 원이. 요거를 다이나믹 동적 임포트라고 합니다. 이 동적 임포트가 의외로 많이 사용이 되죠. 이 뷰나 뭐 이런 데서 동적으로 라우팅 같은 거를 하고 싶을 때 임포트도 많이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파일 크기 자체가 워낙 작으니까 뭐 금방 이렇게 나오지만은 실제로 JS 파일이 커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런 임포트, 동적 임포트를 사용하는 경우가 꽤 있으니까요. 이런 임포트 함수를 이용해서 동적으로 가져온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듀스 메서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듀스 메서드는 어레이에서 이렇게 점 찍고 리듀스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리듀스의 이제 첫 번째 파라미터가 콜백 함수인데 이 콜백 함수를
리듀서 함수라고 합니다. 리듀서 함수에는 파라미터가 4개가 들어가는데요. 누산기, 현재값, 그 다음에 현재 인덱스, 배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누산기가 뭐냐, 배열의 요소들을 하나씩 이제 훑어가면서 꺼내온 값이 현재 값이라는 거고, 이 현재 값을 어큐뮬레이터에 저장을 해서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실제 코드 예제를 보면서 누산기 첫 번째 파라미터가 누산기고 두 번째 파라미터가 현재 값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 글로만 봐서는 잘 모르니까요. 실제 코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레이 1이라는 이런 배열이 있고요. 1, 2, 3, 4라고 들어와 있는 배열이 있고, 점 리듀스 해가지고 콜백 함수, 이게 리듀서 함수라고 했죠. 리듀스 함수를 이렇게 여기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초기값 0, 0을 여기 들어가게 되면은 배열을 하나씩 순회를 하게 됩니다. 1, 2, 3, 4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럼 1, 2, 3, 4 들어가게 되면 이제 첫 번째에 들어가면 1이겠죠. 이 커런트 값이 1이 되고, 두 번째로 들어가게 되면 커런트 값이 2가 되고, 그거를 지금 여기 나타내는 겁니다. 커런트 밸류가 1이고 2고 3이고 4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동을 할 때 이 어큐뮬레이터 누산기, 이 누산기는 리턴에 대해서 계속 누적하고 있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가 이제 이니셜 밸류라고 되어 있잖아요. 초기 값. 리듀스의 두 번째 파라미터가 초기 값인데, 이 초기 값을 여기서 0으로 해놨다 이거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0인 상태고, 최초에는 이 누산기의 값이 0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0하고 첫 번째 끌고 온 1하고 더하게 되면은 반환값이 1이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은, 지금 누산기는 지금 반환값 1이 여기로 들어가 있죠. 1. 그러면 리턴을 했을 때 1 값이 두 번째 호출할 때는 여기에 1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표시를 하고 있고요. 배열의 두 번째는 이제 2니까 2. 그래서 1하고 2하고 더한 값을 리턴하라고 했죠. 리턴한 값이 다시 3이 되고, 3이 그 다음 호출할 때에 파라미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큐뮬레이터가 처음에 0이 되었던 이유는 이 이니셜 밸류가 0이었기 때문에 0이 이렇게 간 거고, 그다음 반환값 더하기 한 반환값 1이 두 번째 호출할 때 여기로 가고, 세 번째 이렇게 가고, 네 번째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것이 리듀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리듀스는 뭔가 배열이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를 이 임시 저장소에 이렇게 저장소에 하나 이렇게 마련해 두고, 이걸 이제 임시 저장소가 ACC가 되는 거죠. 누산기. 그러면 첫 번째 배열을 뭔가 계산을 하고 뭘 해서 ACC에 담고, 두 번째를 담고, 세 번째를 담고, 세 번째를 바꿔서 넣을 수도 있고, 합쳐서 넣을 수도 있고, 뭔가 조작을 해서 넣을 수도 있고, 그 쭉 로직을 쭉 따라서 더했든 아니면 다른 조작을 통해서 리턴을 했든 그 값을 계속 하나에 담아서 배열 돌아가면서 이거를 계속 하나로 담아서 최종적으로 리턴을 해주는 거. 이것을 리듀스 메소드라고 합니다. 리듀스 메소드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좀 풀어놓으면 좀 알아보기 쉬운데, 이 화살표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한 줄로 써버리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화살표 함수를 이용해서 한 줄로 썼을 때, 이 부분이 이제 화살표 함수죠. 이 부분이 화살표 함수고, 이 화살표 함수가 리듀스 함수라고 하는 콜백이 되고, 두 번째 파라미터가 초기 값이다. 이 초기 값은 누산기의 최초 인풋 값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열에 있는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꺼내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rray2라는 배열에는 13, 22, 54, 53. 이 중에서 제일 큰 거는 54겠죠. 자, 이거를 리듀스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 누산기에 지금 초기값은 없죠. 예, 초기값은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초기값이 없어도 되는 상황이라서 초기값이 없을 때는 얘가 0으로 인식을 하겠죠. 그래서 0하고 13을 비교를 합니다. 0하고 13의 매스의 맥스 함수를 이용하면은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아서 큰 값을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0하고 13 해서 13이 리턴이 되겠죠. 그럼 이 13이 다시 여기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여기에는 13이 들어가 있죠. 두 번째 파라미터는 22. 그래서 13하고 22 비교해서 큰 거 22가 들어가겠죠. 한 번 더 반복이 되면은 22하고 54. 그래서 54가 남을 거고 다음으로는 54하고 53. 54하고 53. 54가 크죠? 54. 최종적으로는 54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래서 54가 실행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열에서 동일 단원수를 카운트하는 예제를 이제 마련해 봤는데요. 리듀스를 이용해서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보시면은 네임즈라는 배열은 앨리스, 밥, 티파니, 브루스, 앨리스 해가지고 앨리스가 지금 두 개 있고 밥 하나 이렇게 돼 있는데요. 얘를 이제 리듀스를 이용을 해서 앨리스라는 이름이 몇 개인지 밥이라는 이름이 몇 개 들어가 있는지 이거를 카운트하는 예제입니다. 이 로직이 어떤 거냐면은 처음에 이제 앨리스라는 거를 불러오게 돼요. 근데 앨리스라는 걸 불러오기 전에 이 올네임즈는 어큐뮬레이트라고 그랬죠. 누산기. 이 누산기의 최초 값은 오브젝트입니다. 이 오브젝트에 앨리스라는 이름이 있냐 검사를 해서 있으면 앨리스라는 이름의 카운트를 하나 늘려주고 없으면 1로 만들어라 라는 뜻인데요. 지금 최초의 앨리스를 뽑아왔을 때는 당연히 없겠죠. 얘가 실행이 되겠죠. 얘가 실행이 되면은 앨리스 해서 오브젝트에 이렇게 앨리스라는 키가 앨리스 얘가 1이 되는 거죠. 1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밥을 꺼내오게 됩니다. 밥을 꺼내오게 되면 밥 지금 없죠? 이 오브젝트에 그럼 밥을 꺼내오게 되고 숫자 1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로 갈게요. 세 번째로 가면은 이 표가 all names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all names라는 것이 지금 오브젝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 내에 키와 값이 어떻게 세팅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TIFF 얘가 없으니까 얘도 키를 만들고 1로 세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브루스도 없으니까 여기 오브젝트에 없죠. 네, 없으니까 브루스의 키를 만들고 1 들어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앨리스가 다섯 번째에 있는 앨리스를 보니까 앨리스가 여기 있죠. 키가. 예, 키가 있으니까 원래 있던 값에서 플러스 증가시켜라. 1이 2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과는 앨리스 2, 밥 1 이런 식으로 결과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룹 바이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바이는 요 이제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people이라는 오브젝트로 구성이 된 배열이에요. age라는 프로퍼티를 검사를 해서 이 나이별로 그룹 바이를 하고 싶은 거죠. 요게 그 함수고요. 펑션이고 이 펑션의 파라미터는 이제 오브젝트로 구성된 배열 그 다음에 어떤 프로퍼티를 그룹 바이 할 것이냐 를 표시하는 프로퍼티 메소드가 있어요. 프로퍼티 파라미터 두 개를 받고 있습니다. 두 개를 받고 이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 이 밑에 나오는 것처럼 20살은 얘와 맥스와 제인이 있고 21살은 앨리스가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는 예제입니다. 오브젝트 어레이 people에서 첫 번째 아이템을 꺼내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을 꺼내와요. 꺼내오면 얘가 오브젝트에 담기겠죠. 이 오브젝트에서 프로퍼티가
age, 나이, 요거를 꺼내와줘 하는 게 요 코드입니다. 그래서 얘가 오브젝트가 될 거고요. 하나를 꺼냈으면 오브젝트가 됐고, 오브젝트에서 age를 꺼내와. 그러면 21이겠죠. 그 21이 키에 담기게 될 거고, 이 누상기에 21이라는 키를 가진 애가 있냐? 없으면은 배열로 만들고, 있으면은 그 오브젝트를 그대로 푸시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상기를 그대로 통으로 리턴을 해주게 되죠. 그럼 첫 번째 실행이 되면은 21이라는 키로 이 첫 번째 오브젝트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실행하고 나서 오브젝트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맥스가 들어있겠죠. 맥스의 프로퍼티 age를 꺼내면 20이죠. 키가 20이 될 거고, 이 20은 키로 만들어질 거고요. 만들어지고 나서 여기에다가 맥스 요 통으로 오브젝트를 푸시하게 되죠. 다음으로 세 번째로 갈게요. 누상기가 지금 여기에 계속 누적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가 ACC고 얘가 계속 누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상기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보면은 J는 20이죠. 20이면은 20 키가 20이고 20이라는 키가 이 누상기에 있죠. 20.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배열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다가 얘를 추가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제인과 맥스가 20이라는 키에 담겨져 있고 앨리스는 21이라는 키에 담겨져 있습니다. 요 결과하고 여기 결과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룹 바이를 리듀스를 이용하면 아주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듀스를 사용을 하면은 이 함수를 연속적으로 실행시켜야 할 때 파이프 구성을 시켜주는 그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 두면은 좀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 파이프라는 함수로 이제 연결하는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인풋하고 그다음에 아웃풋의 타입이 같아야 그 파이프 구성하기가 쉬워요. 여기 보시면은 파이프 함수를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놨는데 얘를 지금 화면 그 화살표 함수로 해놨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이제 파이프라는 펑션이 있는 거고 요거 이제 보세요. 파이프라는 펑션이 있는 거고 이 파이프라는 펑션은 이 펑션들을 파라미터로 여러 개 받습니다. 그 펑션들을 리듀스를 이용을 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리턴 부분을 볼게요. 첫 번째 리턴이 이제 펑션으로 리턴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리턴에 대한 펑션은 파이프라는 펑션을 파라미터 넣어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리턴을 펑션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 리턴을 펑션으로 한다는 얘기는 잠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펑션이라고 할게요. 펑션 A 이렇게 하게 되면은 A라는 펑션을 실행하면은 리턴이 펑션으로 돼요. 그러면은 얘를 B라는 변수에 A가 실행된 결과를 저장을 하면은 얘의 리턴이 펑션이잖아요. 이 펑션이 B에 저장이 되는 거고 이 B는 현재 펑션이고 B를 실행시키려면 이 소괄호 이런 식으로 소괄호를 쳐줘야 B라는 A에서 리턴된 펑션이 실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실행이 되지 않은 펑션이고 여기서는 실행이 되는 펑션인 거죠. 이런 속성을 이용을 해서 리듀스의 accumulate가 첫 번째 펑션에 리턴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펑션에 인풋이 되는 거죠. 이거를 계속 주고받고 첫 번째 펑션이 어큐뮬레이터에 인풋이 되죠. 인풋이 되고 얘의
얘의 결과값, 펑션이 실행된 결과값이 여기에 저장이 되고 또 얘가 다시 두 번째 펑션이 실행될 때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죠. 위에 코드를 보면서 한번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자, 파이프라는 거를 이제 실행을 해서 파이프 파라미터를 이렇게 펑션을 하나, 둘, 세 개를 넣어줬어요. 더블이라는 펑션은 인풋 값에 곱하기 2를 하는 펑션이고요. 트리플 펑션은 곱하기 3, 쿼드러플은 곱하기 4를 해주는 펑션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요 파라미터들이 요 펑션즈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배열이라고 이게 배열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파라미터들이. 그럼 얘 배열을 가지고 리듀스를 하는 거죠. 리듀스를 하면서 하나씩 꺼내오면서 하나씩 꺼내오면서 얘 실행하고 난 결과를 트리플에 넘겨주고 트리플 실행하고 난 결과를 쿼드러플에 넣어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멀티플 24라는 리턴을 받게 되면 얘는 지금 현재 자체는 실행이 되지 않은 펑션 자체죠. 펑션 자체고 여기에다가 파라미터를 왜 10을 줬을까요? 파라미터를 왜 하나만 줬을까요? 여기 보시면은 인풋 하나밖에 없죠. 이걸 보시는 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여기에 10이 들어간 거예요. 10. 그럼 여기 10이 들어간 거죠. 그럼 이 10이 처음에 더블이니까 10이 여기 들어갔고 얘는 20. 그렇죠? 20이 됐고 그 20이 다시 트리플이 두 번째니까 20이 여기 들어갔고 20 곱하기 3, 3이 6, 60. 60이 다시 쿼드러플에 60이 들어갔고 4, 6에 24.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40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 240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파이프 구성이라고 하고요. 리듀스를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파이프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파이프 구성을 하실 때는 리턴 타입과 인풋 타입이 동일할 때 사용하면 아주 쉽게 간단하게 여러 개의 펑션을 조합해서 흘리고 싶을 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살펴봤던 그룹 바이 리듀서하고 카운팅 리듀서 두 가지 로직을 합치는 예제를 제가 작성을 해 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리듀스나 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뭔가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로직이 꼬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예제는 일단 주어진 배열을 가지고 그룹핑을 먼저 하고 이 예제는 위에서 봤던 예제랑 똑같습니다. 그룹핑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그 그룹핑된 결과 이 그룹핑된 결과가 위에서 봤듯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나온 다음에 20살이 몇 명인지 카운트 21살이 몇 명인지 카운트 하는 예제입니다. 그룹핑을 먼저 하고 그 그룹핑 결과를 가지고 키를 꺼내오고요. 이 object.keys라고 하는 애는 오브젝트에 들어있는 키만 꺼내와서 배열로 만들어주는 애입니다. 그러면 키 배열을 이용을 해서 다시 리듀스를 하는데 리듀스를 할 때 그룹된 것에서 키 값으로 꺼내오게 되면은 만약 20이다 그러면은 요게 가져오게 되겠죠. 이게 배열이겠죠. 요 배열의 길이를 다시 맵으로 세팅해주는 20은 둘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키가 20하고 21 있으니까 21로 꺼내오고 21로 꺼내온 것 배열의 길이 얘는 1이겠죠. 1.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예제입니다.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코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너레이터를 한번 해설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DN의 제너레이터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반복자 이터레이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처음에는 저도 제너레이터를 사용할 때 왜 이터레이터에 대해서 나오나 의아심을 가졌는데 이 이터레이터라는 거를 모르면은 제너레이터를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MDN에 나온 내용처럼 제너레이터를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이터레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이터레이터 타입이란
무엇이냐? 이터레이터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넥스트 메서드를 구현하고 넥스트 메서드는 value와 돈을 가진 오브젝트 객체를 리턴하는 것을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터레이터 타입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코드로 좀 표현을 해보자면은 이터레이터 타입을 이제 만드는 객체는 next라는 펑션을 사용하고 있어야 되고요. 이 next라는 펑션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value와 돈을 가진 객체를 리턴을 하게 됩니다. 이런 next 메서드가 구현이 되어 있으면은 이터레이터 타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아주 간단하게 제가 좀 적은 상태라서 여기에 이제 조금 더 살을 붙이면 예제를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make range iterator라는 여기에다가 이제 시작 숫자와 끝 숫자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증가할 때 얼마 증가할 것이냐 이 파라미터 3개를 받아서 처리를 하는 함수입니다. 시작값을 이렇게 넣어주게 되면 시작값과 엔드 값을 비교를 해서 리턴을 여기 리절트가 리턴이 되는데요. 리절트가 value와 돈을 가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펑션을 우선 해놓고요. 그러니까 make range iterator 쳐보면은 make range iterator라는 애는 이제 펑션이고 시작값, 종료값, 그 다음에 얼만큼씩 증가할 것인가를 파라미터로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이터라는 애는 여기 펑션에 보시면은 range iterator라는 객체를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객체를 리턴을 해주기 때문에 이 make range iterator라는 펑션을 실행시킨 결과는 얘는 객체죠. 객체인데 어떤 타입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터레이터 타입 객체입니다. 반복자 타입이죠. 얘를 실행을 어떻게 하냐? 이 이터라는 애는 next라는 펑션을 갖고 있으니까 이 next라는 펑션을 호출을 하면 됩니다. 호출하면은 value 1과 돈이 false 아직 안 끝났다. 1에서 18까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끝났다. 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1 다음에 3이 증가를 했죠. 증가를 했기 때문에 스텝 1에서 3이 플러스 된 거죠. 그럼 4겠죠. 그리고 지금 수행한 결과는 0에서 1이 됐을 겁니다. 이제 한 번 실행이 됐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얼마만큼 실행이 됐는지에 대한 상태값을 지금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다음 인덱스 값이 뭔지에 대한 상태값도 가지고 있죠. 넥스트를 한 번 더 해볼게요. 더 해보면 3이 증가한 1에서 3이 증가한 4. 그 다음에 아직 안 끝났어요. 18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같으면은 끝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초과했을 때도 끝나게 되어 있죠. 돈. 계속 실행할게요. 넥스트 7, 10, 13, 16. 끝납니다. 18이 넘었기 때문에. 18이 넘어서 돈. 이렇게 이터레이터 타입을 이용을 해서 제너레이터가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제너레이터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너레이터를 이제 한번 본격적으로 볼게요. 제너레이터에는 별도의 문법이 있습니다. 이 아스타리크. 저는 그냥 스타라고 할게요. 펑션 스타라고 적어주게 되면은 얘는 일반적인 펑션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펑션을 작성을 할 때는 펑션 abcd a 이렇게 작성을 하잖아요. 이렇게 작성을 하고 이 abcd라는 펑션을 실행을 하려면 abcd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 펑션에 지금 문제가 있네요. 어쨌든 abcd라는 소괄호를 붙여줌으로 해서 펑션이 실행되게끔 하죠. 그런데 이 스타 표시를 붙이면은 아스타리크 표시를 붙이면은 abc gen이라는 제너레이터를 생성을 했어요. 제너레이터를 생성을 하면은 얘는 abc gen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실행을 하잖아요. 네, 서스펜드 펑션 자체가 리턴이 됩니다. 얘에 대한 펑션 객체가 리턴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일반 펑션처럼 이렇게 괄호 열고 닫고를 해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얘를 한 번 더 다른 데다가 이렇게 받아줘야 돼요. abc1이라고 할게요. abc 제너레이터
대한 객체를 제너레이터에 대한 함수 객체를 ABC에 담아둔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전에 위 예제에서 make range 이터레이터를 실행을 하려면 리턴 타입이 이터레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이터레이터 타입 점 넥스트 메소드를 호출을 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하려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abc 1에 두고요. abc 1점 넥스트 실행을 해줍니다. 넥스트를 호출할 때마다 다른 밸류 값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죠. 자, 그럼 얘가 그러면 어떻게 동작을 하냐? 제너레이터에는 일드라는 키워드가 있는데요. 넥스트를 호출하잖아요. 넥스트를 호출하면은 밸류와 돈이 있는 이터레이터 타입을 리턴한다는 건 알았는데 넥스트를 호출하면은 일드에서 포즈 잠시 대기합니다. 일시 정지. 그리고 리턴은 밸류 돈이 있는 이터레이터 타입을 리턴할 때 밸류에다가 일드 뒤에 있는 애를 밸류에 집어넣고 리턴을 해줍니다. 자, 포즈가 됐어요. 포즈가 됐고 다시 넥스트를 호출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일드 뒤에 있는 애를 이용을 해서 밸류에 넣어주고 그 다음 일드를 검사를 합니다. 그 다음 일드를 검사를 했을 때 있으면은 폴스죠. 그 다음 일드를 검사했을 때 없으면 true고 그 다음에 C까지 나왔어요. 그 다음 넥스트를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C 다음에 일드가 있나요? 일드가 없었죠. 일드가 없어서 밸류에는 undefined 그 돈은 true가 되면서 끝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넥스트를 한 번 더 호출해 볼까요? 넥스트를 한 번 더 호출합니다. 우리가 배열로 치면은 배열의 범위를 넘어선 거죠. 하면은 역시 undefined 돈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앞서 작성했던 make range generator, make range 아까 이터레이터였죠? 이터레이터를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펑션 스타트 이렇게 붙여주고요. 이름 이렇게 해주고 스타트 앤드 뭐 파라미터 다 똑같고요. 얘가 이제 실행이 될 때 1부터 만약에 10까지다. 예, 10까지다. 예제는 지금 10으로 돼 있죠. 10까지다. 그러면 1부터 10까지 포문을 돌리면서 얘가 멈춥니다. 처음에 1이 들어왔고 1을 리턴을 하겠죠. 1을 밸류에 담아서 리턴하겠죠.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그 다음에 스텝을 플러스 해줘서 여기 3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i가 4로 바뀌면서 4에서 포즈를 하겠죠. 자,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펑션 해주고 이런 식으로 제너레이터는 바로 실행이 되는 게 아니라 한 단계를 거치게 되죠. 한 단계 거치게 되고 next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1 폴스, 4 폴스, 7 폴스, 그 다음에 10 done 됐죠? done 됐는데 아까랑 좀 다른 부분들이 좀 있었죠. 여기 밸류가 3이었죠?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나온 결과 일드가 없었을 때 이 리턴해준 이 n값 3번 실행이 됐다라는 뜻이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터레이터하고 제너레이터하고의 좀 차이점을 좀 보자면 이터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MDN 문서에 어떤 말이 적혀 있냐면은 이런 넥스트 인덱스 뭐 n값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상태를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코딩을 하다 보면 좀 실수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다시피 if, else if 뭐 이런 거 좀 복잡하죠. 그리고 이런 것들, value, 이터레이터 타입을 리턴하는 객체 이런 것들도 조금 이 코딩하기 조금 귀찮죠. 예. 그런 것들을 조금 편리하게 만들어둔 게 제너레이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너레이터를 사용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개념은 이터레이터 타입이라는 거고 이터레이터 타입을 사용을 할 때 우선 멈춤이 되는 곳, 일시 정지가 되는 곳이 일드다. 일드. 요 위에 볼게요. 일드. 일드에서 일단 멈추는 거예요. 넥스트 메소드를 호출하면은 일드에서 멈추고 얘를 일드 우측에 있는 값을
이 이터레이터 타입의 밸류에 담아서 리턴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넥스트에 이 파라미터를 넣는 부분이 있어요. 이 일드의 우측에 있는 거는 이터레이터 타입의 밸류에 담아서 리턴을 해주는데 그 이후에 넥스트에 영향을 미치려면은 일단 문법을 일드의 왼쪽에 변수 선언하듯이 이렇게 해주고요. 여기 예제에서 보시다시피 이 next 메서드 안에다가 이렇게 파라미터를 던집니다. 이 파라미터를 던지면 빌드에서 포즈가 돼서 i가 밸류에 담겨서 나왔어요. 그 나온 건 나온 거고 그 다음 넥스트를 호출할 때 뭔가 영향을 주고 싶다. 그러면 파라미터를 이렇게 담으면 그 파라미터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예제에서는 is break에 들어가는 거죠. 그럼 false라고 들어가죠. true면은 이 포문을 중단하고 이 포문을 중단하면은 다음 일드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면 끝나는 거겠죠. 일드 넥스트 메소드로 칠하면은 일드가 일시정지되고 일드 우측에 있는 부분에 대한 값을 이터레이터 타입의 밸류에 담아서 리턴을 해주고 넥스트 메소드에 파라미터가 있으면 그 파라미터는 일드 좌측에 있는 변수 선언한 것 부분에 담아지게 되고 그 다음 일드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너레이터를 하나 만들었고요. 얘는 일드 좌측에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파라미터를 받을 준비를 한 거죠. 파라미터를 준비를 받은 상태고 제너레이터를 이렇게 일단 변수로 받고 그 다음부터는 넥스트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1, 그 다음에 3, 5 이렇게 올라가겠죠. 올라가고 원래는 20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20까지 해놨잖아요. 20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20까지 올라가지 않고 중간에 멈추고 싶다. 그러면은 로직에 true라고 적어놨죠. is break가 true면은 끝내도록 이렇게 true를 건네줍니다. 4번이 실행이 됐고 끝났습니다. 돈이 끝났다는 뜻이죠. true를 리턴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next를 아무리 호출을 해도 돈이기 때문에 이터레이터가 끝난 거죠. 자, 이번에는 이터레이터에는 이 리턴이라는 메소드가 또 있습니다. 리턴은 무조건 종료가 돼요. 그냥 종료가 됩니다. 자, 제너레이터를 다시 레인지 제너레이터 4라는 데다가 저장을 해서 레인지 제너레이터 4에다가 넥스트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넥스트 대신에 리턴이라고 해볼게요. 리턴하고 파라미터로 종료 이렇게 넘겨주면 종료 파라미터가 밸류 이터레이터의 밸류에 담기게 되고 도는 true가 돼서 강제 종료가 됩니다. 그냥 이터레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그냥 처음처럼 구현을 했다면 이 리턴에 대해 강제 종료에 대한 부분도 로직이 또 많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넥스트 메서드, 그다음에 리턴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파라미터를 넘겨줄 수도 있고 그 파라미터를 넘겨줌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일드까지의 이 로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그런 로직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리턴을 이용을 해서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실제로는 MDM 문서에는 하나 더 있습니다. 수루라는 게 있는데 그 수루는 예제를 제가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제너레이터는 어디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을 때 이런 내용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제 내용을 제가 적긴 했는데 이 내용들은 제가 어떤 내용을 보고 적은 거냐면 유튜브에서 자바스크립트 제너레이터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JS 컴프 여기에 게시된 요 여자분이 나온 요 영상을 제가 쭉 한 세네 번 본 것 같아요. 이분 거가 굉장히 내용이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이 내용 안에 있는 키노트의 내용 중에서 제가 좀 꺼내와 봤고요. 이 영상에 예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베이직부터 해가지고. 근데 이제 영어라서 좀 이제 접근하기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좀 제너레이터 활용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요 동영상을 보시면은 제너레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서버 클라이언트 통신과 같은 이제 핑퐁, 예,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뭐 주고받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하는 것도 뭐 채팅하는 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카드덱을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만드는 이런 거, 요게 요 예제가 이 제너레이터 활용 예제 중에서 레이지 인피니트 시퀀스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터레이터 타입을 이용한다는 것은 상태를 관리를 하잖아요. 우리가 제너레이터 없이 생으로 구현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제너레이터도 어떤 스테이트 머신으로서 이 로직을 라이브러리를 좀 만들어 두면은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예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만 지금 보여주고 있지만 아까 여기 요 분 있죠? 요 분이 설명한 예제는 이 5가지 예제에 대해서 전부 다 예제를 만들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세요. 자, 얘기가 길어졌고요. 일단은 활용 예제로서 이제 UUID 생성기라는 예제를 가져와 봤습니다. 제너레이터를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UUID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뭐 랜덤하게 생성한 아이디이긴 하지만 절대 겹치지 않는 뭐 그런 아이디를 시퀀서를 하지는 않지만은 그런 아이디를 UUID라고 하는데 그런 UUID에 대한 예제를 제가 이렇게 들고 와 봤고요. 일드가 하나고 while문을 넣어놨죠. while문 true로 해놔서 얘가 무한 루프 도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UUID 제너레이터 해서 next를 호출했어요. next를 호출하면 일드에서 일시정지 했다고 했죠. 그럼 여기 로직이 실행이 되고 여기까지죠. 실행이 되고 UUID가 이터레이터 타입의 밸류에 저장이 돼서 튀어나오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일드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죠? 포즈, 일시 정지한다고 그랬죠. while문이 true로 돌고 있더라도 여기서 포즈를 하고 있기 때문에 while문이 계속 실행되는 게 아닙니다. next를 호출을 하고 그 다음 next while true가 있기 때문에 true로 해놨기 때문에 무한 루프로 해놨기 때문에 그 다음 일드는 항상 있죠. 항상 존재하죠.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generator.next가 아니라 return을 누른다면 종료가 되겠지만은 next를 호출하는 한은 무한적으로 그 다음 일드는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 next를 무한대로 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제너레이터를 생성을 했으면은 UUID라고 이렇게 변수를 해놓고 UUID.next 밸류에 UUID가 이런 식으로 담겨서 나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류를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밸류 하면은 밸류만 뽑히겠죠. 이거를 이제 무한히 반복해서 UUID 한 100개만 뽑아줘. 뭐 어렵지 않죠. 뽀문 이용해서 뭐 let i는 이거 안 해도 되는데 이걸 왜 하고 있는지 UUID.next 출력해줘 하면 밸류만 출력하면 되겠죠. 이 포문을 이제 실행을 해보면 100번이 실행이 안 되죠. 왜냐면은 UUID.next value 이렇게 했는데 얘를 소모시킨 다음에 다시 호출을 해야 되는데 얘가 next를 하게 되면은 이 일드에서 멈춰 있기 때문에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포문을 살짝 이제 수정을 해주면 이렇게 수정을 하고요. 다시 포문을 돌려볼게요. 그러면은 100번이 실행이 되겠죠. 이런 좀 차이점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넥스트를 이제 현재 엄청나게 많이 호출을 했죠. 호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UUID는 계속 넥스트를 호출을 하면은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멈추려면 리턴 하면 되겠죠. 하면은 밸류에 아무 값도 들어오지 않고 done이라고 했습니다. UUID 제너레이터를 이용한 이 UUID라는 얘는 이제 일을 끝마쳤다라는 얘기죠. 얘를 next를 아무리 이제 호출해봐도 값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이 예제는 제너레이터를 가장 잘 설명해주는 UUID 생성기 예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커스텀 이터러블이라는 예제가 있는데요. 이 예제를 보여드리면은 왜 커스텀으로 배열을 만들지? 그냥 배열 값을 입력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엔 그랬고요.
이 예제를 보죠. 배열이라든지 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포문을 이용해서 출력할 수가 있었잖아요. 포문을 이용해서 한번 간단하게 예제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ARR에서 여러분들 in하고 어브의 차이 아시죠? 이 in은 인덱스를 가져오는 거고 어브는 밸류를 가져오는 거. 어레이에서 각각의 값을 꺼내와서 로고 찍는 겁니다. 이런 게 가능한 게 뭐냐면은 이 어레이를 쭉 이렇게 심볼 이터레이터라는 펑션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심볼. 이 심볼 이터레이터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하면은 포문을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MDN에 보시면. 심볼.점 이터레이터를 이제 펑션으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이 펑션을 구현할 때 리턴 타입은 당연히 뭘까요? 이터레이터 타입이겠죠. 이터레이터 타입이고 제너레이터가 이터레이터 타입을 리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심볼.이터레이터를 이 함수를 구현을 할 때 제너레이터를 이용을 하면은 레이지 있죠? 여기 레이지라고 적혀 있죠. 레이지 로딩을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클리어하고 요 카드덱이라는 커스텀 객체가 이터러블한 배열처럼 이렇게 요소 하나하나를 순환할 수 있는 여기서 살펴보면은 이제 뭐 클로버, 다이아 하트, 그 다음에 JQK, 그 다음에 요게 이제 그 트럼프 있잖아요. 트럼프의 덱을 만들어내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덱이 어떻게 돼 있죠? 우리가 배열로 덱을 만든다 그러면은 뭐 클로버 1 이렇게 배열로 만든다면 클로버 2 이렇게 해서 일일이 하나씩 해가지고 50 몇 개를 만들어야 되죠. 그런데 이 심볼 이터레이터의 제너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이 로직을 쭉 이제 흘리면은 얘랑 여기 보시면은 얘 있죠? 얘랑 숫자 여기 2부터 해가지고 A가 1이니까 2부터 해가지고 10이 될 때까지 클로버 1, 클로버 2, 클로버 3, 클로버 4, 뭐 이렇게 쭉 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C라고 하는 게 여기 코트죠, 코트. 코트의 JQKA.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객체 부분에 대한 자바스크립트의 객체에 대해서 이해를 좀 제대로 못하신 분들이니까, 자바스크립트의 객체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코트에 있는 요소를 JQK 또 해가지고, 클로버 다이아 하트랑 또 조합을 하죠. 조합을 하는데 꺼내올 때 포즈를 하죠, 포즈. 이게 뭔 내용일까요? 여기서 레이지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열은 미리 50 몇 개의 덱을 설정을 해두면은 그거를 한 번에 메모리에 로딩을 한 다음에 가져오잖아요. 그런데 제너레이터를 쓰게 되면 넥스트 할 때만 그 결과값을 주죠. 그 결과값이 배열의 다음 값을 가져올 때 호출을 할 때 만들어서 가져온다는 뜻이에요. 그게 레이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카드 덱이 한 3만 개짜리 카드 덱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3만 개의 카드 덱을 미리 로딩을 하려면 일단 배열이 3만 개를 만들어야 되고 요소를 그 3만 개를 메모리에 한 번에 올린 다음에 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너레이터를 이용한 커스텀 미터러블은 그 다음 덱을 호출할 때 값을 생성해서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제너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심볼 이터레이터를 구현한 이 커스텀 이터러블은 그냥 커스텀 배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커스텀 배열은 레이지 로딩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얘는 요거 점 3개를 이용을 해서 배열로 간단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게 레이지 로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레이지 로딩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예제를 쭉 보다 보니까 요 예제는 제가 어떤 예제냐면은 우리 무한 스크롤 있죠. 이렇게 스크롤 쭉쭉쭉 올리면은 이렇게 쭉쭉쭉 올리면은 페이지가 끝에 다다르면은 또 다음 페이지가 가져오죠.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 예제가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예제가 이제 그 예제입니다. 그래서
swapy.dev라는 API가 지금 좀 바뀐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 예제를 보고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실제로 테스트는 못 해봤고요. 예제가 이 제너레이터는 이제 쭉 asynch라는 걸 앞에 붙였죠. async. async 딱 보면은 await, async await. 우리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강의를 했었죠. 패치, 프라미스 이게 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제너레이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설명에 강의를 만들었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async await 잘 모르신 분들은 제가 앞서 만든 영상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프라미스 영상 보시면 돼요. 하고 패치를 해서 뭔가 응답을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데이터에 next 다음 URL이 있으면은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자바 쪽에 서버 백엔드가 조금 필요한 건데 백엔드에서는 이제 HTOS라는 또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스프링 부트에. 예, 그런 거를 이용하면은 내가 이동해야 될 URL에 대해서 미리 정의를 해서 서버 쪽에서 내려주죠. 그럼 클라이언트 쪽, 이런 프론트엔드 쪽에서는 내가 접근할 수 있는 URL에 대해서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또 개념이 있습니다. HTOS라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용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다음 next URL이 존재를 서버 쪽에서 알아서 만들어서 내려주는 거죠. 그걸 그냥 그대로 받아서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다음 페이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서버로 호출하기 전까지는. 그걸 아예 미리 내려주는 거죠. 내려주면은 이 next URL이 존재하지 않을 때까지 계속 돌아가고, 그 다음에 data.result를 리턴을 해주죠. 제너레이터를 이용한 커스텀 이터레이터잖아요. 이터러브란 객체죠. 이터러브란 객체를 이제 이 get swapy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애는 제너레이터인데 앞에 asynch가 붙어 있죠. asynch가 붙어 있는데 지금 여기 예제에서 엔드포인트 때문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리턴은 제너레이터죠. 예, 리턴 제너레이터인데 뭔가 변수를 더 받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화살표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파라미터를 받기 위해서 앞에 만든 거고, 어차피 결국에는 리턴이 제너레이터고 제너레이터인데 앞에 asynch가 붙였죠. asynch가 붙었다는 얘기는 await를 이용할 수 있고 프라미스라는 거죠. 이 getSwapy 페이저레이터를 이터러브란 커스텀 객체를 만들 때 아까 전에는 symbol 이터레이터를 썼잖아요. 근데 symbol async 이터레이터라는 게 있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이 제너레이터를 붙이는 거죠. 그러면은 async하게 레이지 로딩이 되는 거죠. 어떤 특정 조건에서만 그 다음 넥스트가 올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지금 이 로직은 얘를 호출하면은 모든 데이터를 불러오게 됩니다. 페이지 단위로 불러와서 넥스트 페이지가 있으면 넥스트 페이지 또 불러와서 그 뒤에 데이터 붙이고, 그럼 캐릭터즈라고 하는 것이 이 레이지 로딩된 이런 배열이 되는 거죠. 데이터를 한 번에 쫙 다 불러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이만큼 불러오고, 여기서 한 이만큼 불러와서 붙이고, 여기서 이만큼 붙여, 이렇게 불러오게 되죠. 이거의 장점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제너레이터 강의를 볼 정도면은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얼마나 안전한 코드인가. 제너레이터의 장점은 while과 같은 인피니티한 무한대로 늘어나는 그런 일을 하는 로직이 있었을 때 안전하게 코드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제어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요 예제는 제가 뭐 실행을 안 했지만 제너레이터는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